서울 중구청에 공무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남자예요, 남자. 여장을 하고 여성 탈의실이겠죠. 탈의실을 훔쳐봤어요. 글쎄요, 이게 근데 문제는 서울 중구청이 얘를 복직을 시킨 거예요. 초범이라서 기소유예가 됐어요. 대민 접촉 없는 직무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설명이 되나? 일단 여장을 하고 수재영당 탈의실에 들어가 타인의 신체를 훔쳐본 그리고 수사. 물론 당연히 이건 뭐 범행 자체는 인정됐고, 근데 검찰에서 초범이라서 기소유예를 내렸다는 거예요. 검찰의 처분이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수영장 탈의실에 그냥 뭐 이렇게 슬쩍 봤다. 그래도 사실 문제가 되죠. 당연히 그 성적인 불쾌감이라든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물며 이놈은 왜 여장을 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초범이라서 기소유예. 그러니까 기소유예가 됐기 때문에 중구청도 감봉, 경징계. 근데 이놈이 40대예요. 그래서 복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중구청이나 너무 이런 자들의 이 성적 도착이라든가 성범죄의 범죄 의도를 인텐트를 너무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그냥 호기심에. 생각해보세요. 호기심인데 여장을 했다고요? 여장을 했다는 건 복장 도착이에요. 성 도착이란 말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여장을 해요? 40대가. 물론 청소년이라면 그래, 사춘기니까 그래도 안 그래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는 이거죠. 인정. 성폭력 치료그램 미수하겠다. 기소유예.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 기소유예예요. 근데 조건부 기소유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범에 한해서는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40대? 근데 문제는 얘는 초범에다가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어요. 그럼 얘는 그러면 사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예요. 그럼 어떻게 복직을 시키죠?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그랬다고 쳐. 그래, 어차피 치료받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를 다시 복직을 시켜? 아니면 애초에 그럼 얘를 채용한 게 잘못이죠. 그럼 성범죄 관련된 어떤 거를 체크하지 않고 채용한 공무원 채용 절차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뭐가 좀 꼬여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검찰은 초범이고 정신과 진료 진력이 있고 반성하고, 반성하는 건 뭐 개소리고, 쉽게 말하면 뭐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고, 합의는 당연히 형사 합의는 했겠죠. 그거야. 그리고 현장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래요. 현장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 그럼 현장에 오래 머문가가 오래 머물지 않은 것은 무슨 차이 있을까요? 오래 머물면은 범죄성이 높고 짧게 머물면 범죄성이 낮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얘가 여기서 뭘 하려고 했던 거고, 상대성, 거기에 누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성,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수사는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이걸 수사한 경찰 놈이든 검사 놈이든
전혀 이런 성도착적인 범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 좋아요.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어. 근데 정신과 진료 전력이란 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진료를 한 건지, 성적 도착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정신과에 가서 그걸 하다가 진료가 있는 건지, 선후차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적어도 지금 이 범인은 프로파일러의 면담은 거쳤나요? 아닐걸요? 서울청에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프로파일러가 있나요? 있다고 쳐도 걔는 얘의 기소유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을까요?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전혀 아마 이 면담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가 다르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좋아. 적어도 최소한 치료 기간 동안 뭐 1년이든 휴직을 시켜서 치료를 받게 한 후 복직시킨다. 이런 조건이면 저는 그건 가능하다. 그럼 그때쯤에 다시 한번 무엇인가 확인을 해서 중구청에서 별도의 확인을 해서 적격으로 한다. 이러면 가능한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것만으로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는데 그것이 성도착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애를 바로 복직을 시켰는데, 비민원 부서라고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게 비민원 부서가 있고 민원 부서가 따로 있나요? 앞에 뭐 텔러같이 프론트에 있는 애들도 있지만 다른 데 있더라도 전화로 응대를 다 해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응대가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안쪽에 저희 구청 안쪽이나 이런 데 있다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당직도 쓰고 전화가 오면 받고 하는데, 그때 부딪히거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하다가 또 민원인 공격하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얘를 비민원 부서에 넣었다 하더라도 얘가 여기서 다른 어떤 목적으로 중구청 구민의 아니면 어떤 행정 전산 자료를 통해서 성적인 공격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검사 놈도 문제고 수사관 놈도 문제고 이걸 이렇게 있다 이한 문제고, 도대체 우리 성범죄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지금 별거 아니고 초범이고 뭐 애가 좀 이럴 것 같, 갑작스럽게 확 변해갖고 공격성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우리 사회, 공무원 사회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이런 성적 공격성에 대해서 몰라요. 무지해요. 아니, 돌통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심하죠. 그러다가 이제 큰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선 내 책임 아니야. 이게 너무 한심합니다. 중구청 놈들이나 검사 놈이나 이걸 또 수사한 경찰 놈이나 한심하다 못해 어쩌자고 그러는 거니. 큰일 납니다. 이런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거 방치하면 이게 너무 무지해갖고 뭐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이 무지하니까. 미국에서는 전 이런 인간들, 얼마 전에 아이 셋인데 둘을 더 낳아서 죽여서 뭐 했던 거, 커레마을 사건 뭐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미친년은 자기 낳은 딸을 오븐에 넣고 돌렸어요. 죽였죠. 나 이런 미친년이 있나?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에 있는 20대 엄마가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오븐에 넣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화장장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진짜 극심한 거의 엄청난 고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은 이 온몸이 화상에 기저귀가 녹았고
담요도 타버렸어요. 이런 미친년은 당장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이게 얘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게 신고를 참 본인은 낮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븐이 침대인 줄 알았던 거죠.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어쨌든 미주리 주법은 10년에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의도, 고의성, 아니면 이 사람의 이 범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거를 따져갖고 하겠지만은 이게 최소 형량이 10년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해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한 4만 5년 나올까요? 글쎄 참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자기 딸을 오븐에 넣어서 죽입니까? 또 한 달밖에 안 된 영아살해 범죄에 들어가겠죠. 정확히 얘가 왜 그런가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술이 취해 가고 행인을 때려 죽인 40대가 5년을 받았어요. 일면식이 없는. 근데 모르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강서구에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서. 그런데 겨우 5년?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럼 술 취해갖고 술 취한 거로 깎아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술이 취했다고 사실은 봐준 거 아닙니까, 판사가? 그리고 또 반성도 안 하고 여러 가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용서도 못 받았어요. 이놈은 범인놈은 굉장히 건장하고 피해자는 굉장히 왜소해요. 이놈은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음주운전 여러 번 한 놈들은 이미 범죄성이 높아갖고 절대 음주운전을 여러 번 반복하는 놈들은 절대 봐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높은 범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대요. 이건 판사가 판결한 겁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대요. 아니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있잖아요. 이 형사처벌 전력이라는 게 실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심한 판사도 계속 판사 욕을 하는데 한심한 거죠.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있다는 것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고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 번 했다는 거. 그건 얘가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범죄성에.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얘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아닌 고의성이 존재한다는 걸 음주운전을 다수했다는 걸로 이미 판정이 났는데 그걸 보고도 이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했다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어떤 것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행동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갖고 우발적으로 때린 거라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앞에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여럿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우발적으로. 근데 앞에 있는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는 건 고의성 있는 음주를 가지고 뭘 해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애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때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놈은 알고 때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5년밖에 안 돼요? 거기다 웃긴 거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요? 아니, 음주운전 벌금형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이게 뭐야? 그런데 상해치사 범행에 대한 인정하고 반성한대요. 아니, 이 말은 참
굉장히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는 법률가 놈들은 그 주둥이를 확 찢었으면 좋겠어. 그냥 생각해보세요.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해. 내가 그래 이런 거잖아. 내가 얘를 때려 죽인 거 인정. 잘못했어. 이 얘기잖아요. 그거 이거는 반성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 내가 한 행위를 이해해 이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 상태에서 반성문을 쓰겠죠. 근데 그게 진짜 반성입니까? 진짜 반성했다고 하면은 피해자 유족들한테 용서를 받았어야죠. 근데 피해자 유족은 용서 못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판사가 지가 내가 보기에는 얘가 반성하는 것 같아. 상해치사 범행을 인정하잖아. 이런 주둥이, 그냥 폭력을 쓰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률, 이 재판에서 이 재판하고 이 유무죄 판단을 이겨낸 애들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인정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술 처먹고 때려 죽이고도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때려 죽인 거 뻔히 알고 숨짓 자기 분풀이 다 한 다음에 생각 뻐준하죠. 근데 술 먹었다가 나가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완전히 형이화시키고 무슨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법률가들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법률가들. 이런 놈들도 용서해서는 안 되지만 절대로 이런 놈들을 알고 때려 죽인 거잖아요. 사람을 알고 때려 죽이면은 그런 놈들은 이건 얼마나 위험한 놈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놈들한테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직장 동료를 때려 죽인 50대 남이 있어요. 이놈이 법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억이 안 난대요. 술에 취해갖고 직장 동료를 배를 때려서 죽였는데 이것도 징역 5년이에요. 그 판사랑 논리가 똑같죠? 네? 상해치사 혐의로. 그죠? 논리가 똑같습니다. 신랑이 끝에 이렇게 해갖고 때렸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야?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구호 조치도 안 하고 그리고 배상도 되지 않고 용서도 못 받았어요. 그랬는데 5년. 왜? 상해치사니까. 왜? 죽이려고 때린 건 아니니까. 때렸는데 죽었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사람을 이 정도로 때리면 죽는다는 거를 모를까요? 이게 미필적고인데 근데 그걸 모를 수도 있다. 근데 어떻게 모릅니까만은 어쨌든 모를 수 있다 쳐도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도 구호 조치도 안 하고 또 용서도 못 받고 이게 참 이렇게 법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람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글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얼마 전에 그 영등포 건물주 살인 사건 이게 재판 중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차 관리인한테 이게 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교사한 모텔 주인이 실제로는 사전에 무전기 사용 연습까지 연습까지 시켰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무전기로 지시를 내리고 목격자도 죽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판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경찰의 공소사실로. 범행 넉 달 전에 무전기를 구매해서 함께 사용법을 연습하고
피해자의 동선과 만나는 사람을 보고하고 따라다니면서 무전기 주고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 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뭐 무전기 산 거는 확인될 수 있고 그 무전기 했다는 건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거야. 이건 검찰이 수사를 한 바니까 이거는 뭐 팩트겠죠. 당연히. 목격자가 있으면 당일날 목격자도 죽여라. 피 묻은 옷을 내 차 트렁크에 실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떠도는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가스라이팅을 심리적 지배를 해갖고 이렇게 죽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이런 놈들이 더 악독한 놈들이죠.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세상에는 진짜 별의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영등포 장애인 가스라이팅 살인 교사 사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아직 뭐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결론은 나오기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변호사 쪽에서는 또 지연 전술을 하는 것 같아요. 공소사실 인정하느냐? 재판부에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양승태나 아니면 사법농단의 판사들이 워낙 시간 버티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거의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재판은 다 판사들이 1년마다 바뀌고 수시로 바뀐다는 거 계속 1년이나 이렇게 임기로 바뀐다는 걸 알면서 지연 전술. 마음에 안 드는 판사는 지연 전술해 갖고 바뀔 때 양승태가 좋은 일 했습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일 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지켜보시죠 한번. 사실 이 건보다 더 팩트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구멍 뚫린 신상정보제도, 음지에 숨은 13만 성범죄자. 지난달 기준으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0만 7,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얘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신상정보 등록자라는 게 성폭력 범죄 관련된 부분인 거죠. 신상 등록 대상자인데, 신상 등록 대상자인데 신상 등록을 거주지로 옮겼으면 그걸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하면 그걸로 또 벌금을 받아요. 그런데도 무시로 수시로 안 하죠. 경찰에 휴대번호, 거주지 변경된 거 신고하지 않고 사유를 제출하지 않아서 의문하면 또 벌금형 받고 돈 안 내? 또 안 받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있지만 경찰, 법무부, 여성가족부로 분산돼 있다. 즉 말하자면 실제로 이 12만 7,000명이 넘는 등록 대상자의 관리 관련 부분에서는 일부가 알리고 있고 그렇고, 문제는 이제 이 등록 부분에서 신상정보를 위반해 갖고, 그러니까 바뀐 전화번호를 줘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5,000명 넘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상으로도 소재가 불분명한, 그러니까 신상 등록을 해야 되는데 불분명한 성범죄자가 지난해 168명. 이놈들은 어디 간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전담 부서가 없고, 그냥 말씀드리죠. 법무부는 등록 정보를 이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등록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찰은 등록 대상자를 관리. 그럼 대상자는 뭐죠? 이게 우범자 관리가 카드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찰이 대상자를 관리한다면 뭔가 관찰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여가부는 그냥 공개 고지 업무만 해요. 전담 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성범죄자 신상 등록 및 공개제도 문제에서 실제로 전담 부서가 없어갖고 엉망진창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무부에 US 마샬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법무부 애들은 지저분한 일 하기 싫어해요. 지들은 무슨 문관이답시고 서류 처리만 하고 등록정보 관리한다. 웃기는 꼴값도 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들한테 등록 어디는 대상자 관리하라고 명단을 통보해줘요. 그럼 그걸 명단 정리해갖고 경찰 담당자 1인당 몇십 명씩 이렇게 해갖고 하지만 걔네들 하나하나당 전화하기도 바빠요. 실제로 전화만 하면은 주소 왜 안 옮겼어? 뭐 했어? 뭐. 일선경찰서 경찰관이 성범죄 중개 추세인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등록 대상 관리도 어려워요. 그리고 관리 권한도 없어. 뭐 쫓아다니고 그러면 또 고소한다고 난리야.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달랑 명단 공개하는 건 그쪽이야 또. 사실은 이것은 일원화돼야죠. 어디? US 마샬처럼 미국 법무부의 한 부서에서 아니면 법무부의 한 이게 부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형 미집행자를 추적하고 성범죄자 관리를 등록하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는 US 마샬 같은 코리안 마샬, 그러니까 코리안 보안관 제도가 있어야죠. 절대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공무원놈들이 더럽게 일하기 싫어해갖고 그 보호관찰소의 관찰관 그것도 지금 허부적거리고 있는데 이런 걸 하겠습니까? 이게 또 보호관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성범죄자 등록과 그리고 이 출소 후 위험자 관리가 사실 맥락이 같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해야죠.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한테 이걸 맡겨버리니까 이게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 법무부 내에 그런 부서라든가 US 마샬 같은 걸 만들어 버리면 문제는 걔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사고가 나고 그런 게 싫은 거죠, 사실은. 반드시 개혁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정본부에 이 교정되지 않는 이 교도소 내 이 시스템이라든가 가석방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출소 후 관리라든가 위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완전하게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사실은 이 재범 위험도 거기다가 지금 미성년자 범죄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해 갖고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천지지만 법무부 놈들은 전혀 일하려고 그러지 않고 권력을 누리려고 그러지만 일하려고 그러지 않은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 요 얘기는 다시 또 제가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련된 문제가 많다. 음지에 숨어서 관리가 안 되는 성범죄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가 13만 명이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